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 우리 50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보니까 그 총 공급 곡선이 이동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1번 볼게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임금이 상승. 여기서 이제 주목할 그 말은 이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총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요. 그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게 수요 곡선, 이제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이 이제 이동하는 요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게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혹은 생산 요소인 임금의 가격도 올라간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이제 비싸진다거나 혹은 원가 절감에 실패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아무래도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근데 거기 보기 1번은 이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설명한 거고요. 근데 보기 2번이 이제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하락하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자재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왼쪽으로 움직였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비용이 싸지게 되므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므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생산 기술이 이제 진보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동안에 못 만들었던 것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원가 절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낮아지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므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물가가 변하게 되면 다른 요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변하게 되면 공급 곡선 선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물가가 변하게 되면 점에서 점으로, 즉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이고요. 51번 보겠습니다. 총 수요에 관한 내용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물가가 내리면 가계의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가 떨어지니까 가게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싸졌으니까. 자,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지 않죠. 물가에는 이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부품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혹은 이 물가에는요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임금 같은 것도 오르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의 수요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3번 정부는 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이제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4번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한다.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올랐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안 사가려고 그러겠죠.
따라서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증가하고 세금도 깎아주었다. 즉, 이것을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데, 뭐,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총 수요 곡선이 있고, 총 공급 곡선이 있는데, 정부 지출의 증가는 총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GDP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총 수요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가게는 소비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정부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가는 순수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보기 3번은 아닙니다. 통화량은 아닙니다. 예. 자, 53번. 고전학파에 관련된 것은. 자, 지금 보니까 54, 55, 56, 57이 이제 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 고전 학파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가 있는데, 이 고전 학파 같은 것은 원칙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케인즈 학파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재량껏 경제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입장이고, 고전 학파 같은 경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띈다라고 주장했고요. 케인즈 학파는 공급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전학파 같은 거는 이제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를 늘리자 이런 뜻이지만, 케인즈는 소비를 일단 우선 늘려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전학파 같은 것은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면 되니까는 큰 정부가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케인즈는 큰 정부가 필요하죠. 재량껏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정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감세 정책 쓰고, 큰 정부는 증세 정책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살정화시키자. 즉,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기업들에게도 도와주고 일반 국민에도 도와주자 이런 거니까 분배 정책에 조금 중시를 하는 게 있고요.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케인즈 학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54번 보겠습니다. 고전학파에 관련된 것은 바로 준칙이죠.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 55. 케인즈 학파에 관한 설명에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공급곡선 수평 가깝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설명한다.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전학파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인즈는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임금이나 물가 등이 경직적이라서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수용수요를 늘려서 우리가 균형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5번은 55번의 보기 2번은 이제 자유주의 학파, 즉 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자, 3번 경기 변동은 실패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로 보는 거죠. 그래야만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패가 아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3번도 케인즈 학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4. 유효 수요의 이론에 따라 총 수요를 중요시한다. 즉, 여기서 소비를 중요시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총 수요를 중요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고전 학파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준칙이네요. 예, 준칙. 예, 준칙이고, 뭐, 큰 정부 분배,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주장하는
한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요. 정부가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재량이죠. 재량껏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펼치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케인즈 학파에 관련된 것은 수요를 중시한다. 맞죠? 성장 아닙니다. 성장은 이제 고전학파, 감세 고전학파, 수요 곡선 수직 고전학파입니다. 5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볼게요.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확대 통화 정책은 수입 증가를 가져온다 라고 했는데요. 자, 확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고요. 통화 수요입니다. 통화 수요. 그 다음에 통화 공급. 통화 공급은 이제 직선으로 표시가 되죠. 통화 공급. 그래서 이 통화 공급이 수직인 이유는 바로 정부가 통화를 그 정책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공급량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수직의 형태로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대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는 거니까 통화를 늘려줍니다. 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리가 떨어졌죠. 예. 자,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예. 자,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돈 가치가 떨어졌네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는 오르는 거죠.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올라갔네?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을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안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외국 물가는 싸졌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싸진 수입 물건을 사갖고 올 수 있으니까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58번의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물가 하락은 겨울국 경제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물가 하락했다. 물가 왜 하락했을까요? 소비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가 감소해서 물가 하락한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니까 기업 실적이 둔화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예.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확대 통화 정책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환율 상승을 가져온다. 자,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요, 이렇게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확대 통화 정책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금리가 하락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이 있으면 금리가 얘는 떨어졌어요. 얘는 금리가 뭐 동결 혹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싸졌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본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본 유출. 예. 그래서 자본이 유출되다 보니까 자본이 유출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에 투자했던 것을 거둬들이면서 원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겁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계속 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보기 3번은 그 확대 통화 정책은 금리가 하락되고 자본이 유출되는 바람에 환율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기 4번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 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판다. 한국은행은요,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아니라 환율이 안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어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예, 달러 가치가 올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사야죠. 달러 가치 올라가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사듯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사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같은 이익을 바라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런 거고 한국은행은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너무 급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막 상승할 때 여기다가 달러를 팔아야죠. 그래서 조금 가치 상승을 좀 제한시켜야죠. 예. 그래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기 4번은 달러 사고 원화를 판다라고 했으니까 좀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9번 볼게요. 59번 보니까 총수요 총공급 곡선상에서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금 보니까 총수요가 있고 총공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총수요가 있고 총공급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공급 곡선이 이동해서 물가가 올라갔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갔으니까 물가가 올라갔겠죠. 예, 물가가 올라갔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물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도 줄어든 거죠. 예.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 총생산은 줄어든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는 건데 보기 1번을 보니까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냥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거죠. 물가가 지금 보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총수요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 것은 신자유주의학자들은요, 이렇게 왼쪽으로 갔던 공급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끌어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오면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좋아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총수요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도 바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술 진보나 생산성 향상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간 공급 곡선을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4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0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전학파는 물가와 임금이 경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건 아닌데요. 고전학파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가와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주장한 학파는 케인즈 학파죠. 예. 자, 그래서 2번이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2번이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 볼게요. 거시경제학의 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시면 고전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가 우리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면 생산한 것만큼 수요가 발생한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균형이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고전학파입니다. 자, 2번 케인즈는 물가와 임금의 경직성을 간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학파, 즉 고전학파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3번 고전학파는 AS 곡선이 수평에 가깝다고 보았다. 고전학파 잠깐만요. 고전학파는 AS 곡선이 수평에 가깝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예, 예.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수직에 가깝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케인즈 영역, 그 다음에 고전학파 영역. 그래서 케인즈 영역은 바로 수평의 형태를 띠는 부분이고 수직의 형태를 띠는 부분은 바로 고전학파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전학파는 그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깝다고 본 게 아니라 수직에 가깝다고 본 거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세 마리 토끼란 바로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즉 대외균형입니다. 여기서 이 세 마리 토끼가 이 왜 세 마리 토끼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물가안정도 이루고 대외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경제의 목표 혹은 거시경제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번 볼게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지금 보면 수요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곡선이 있는데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순수출이 증가하면 바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뭐 통화량이 증가가 보기 3번 보면 통화량이 증가인데 통화량이 증가되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도 맞습니다. 4번 낙관적인 경제 예측.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늘리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보기 1번처럼 조세의 증가, 세금을 뭐 왕창 뜯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도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위축이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62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63번. 요거는 방금 우리가 거기 어디서 했냐면요. 그 59번에서 그래프 하나 그리면서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물가는 올라가고 그 국민 소득은 줄어드는, 즉 경제는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3번의 답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 다음 64번. 재정적자 발생 시 정부는 모자란 돈을 메워야 한다. 화폐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할 것이다. 이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뭐 당연히 채권 발행이죠. 즉 나라가 빚을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정적자는 왜 생겨나느냐? 재정적자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즉 세출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금을 걷는 돈은 예를 들어 세금을 걷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조인데 쓸 돈은 300조다. 그러면 나머지 100조는 어떻게 조달하냐? 뭐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예. 빚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4번의 답은 채권 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그랬는데요.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보기 1번을 한 번씩 읽어봅시다. 보기 1번 보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됐대요. 정부 지출이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증가할 리는 없죠. 정부 지출이 증가해야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거니까. 자,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는 수요 곡선이 오히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2번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선 위에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2번 물가 변화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세의 증대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아무래도 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통화 공급 확대, 통화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 증가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그래프에서 균형점 E0에서 E1으로 이동하는 요인 두 가지를 쓰세요. 즉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즉 총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을 움직이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중에서 임금이 하락한다거나 혹은 뭐 동결을 한다거나 임금 동결 혹은 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이루거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총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